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면서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된 나라. 한국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한글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를 사용하는 나라.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일본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화로 세계를 점령한 나라. 여기 한국에서 30년 동안 거주하며 탐구한 한국에 대해 말하는 미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된 이유와 왜 한국이 대단한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30년 동안 근무한 엘라라고 합니다. 벌써 30년이라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고 느껴집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희 아들과 딸을 전부 시집 장가 다 보냈고 저희 가족은 마치 한국인이 된 것처럼 살아왔죠. 이렇게 긴 세월 한국에 살면서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나라이고 한국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울한 나라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한국에서 지낼 때는 치안 문제나 건강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당시 30대의 나이였고 미국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파견을 지원했는데요. 당시 미국은 인종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으며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처럼 총기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심지어 당시 경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더디게 성장하는 줄 알았던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포국제공항에 내려서 서울을 바로 왔는데 서울의 모습은 마치 뉴욕 수준으로 보였거든요. 사람들의 차림새는 모두가 패셔너블했었고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활기가 느껴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알록달록 머리를 염색한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모습과 예의를 중시하던 모습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에게 외국인이라며 친절을 베풀던 사람들도 무척이나 많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무언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인 한국이 왜 미국에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고 말이죠. 결국 시간이 흘러서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떠올리면 세련된 부유함, 발전적인 첨단 국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었죠. 물론 저의 역할도 일부 있었다고 말하고 싶네요. 한국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을 조사하고 쓸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을 많이 느꼈거든요. 물론 1997년 이후에 IMF 경제위기 때는 나라가 정말 망하는 줄 알고 조마조마했습니다.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을 수준의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외신 보도를 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고 위기의 순간까지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도 어찌할 바 몰라서 안절부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편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차라리 기자를 그만두고 떠나자고 했지만 저는 조금 지켜볼 생각이었죠. 역시 한국인들은 다르더라고요. IMF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정말 큰 혼란에 빠졌었죠.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으며 경제는 하루아침에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똘똘 뭉쳐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의심했습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놓아서 나라의 부채를 갚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결혼 반지부터 갑으로 내려오던 금부치까지 모두 기꺼이 내놓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고 결국 그 힘이 모여서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우선이지만 한국은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었죠. 그 이후에도 저는 한국의 저력과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후 한국 경제는 다시 빠르게 성장했고 어느새 세계 무대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한 외국인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를 만들어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 역시 한국에서 평생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파원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곳이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꾸리고 제 아이들도 한국에서 자랐으며 저 역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했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국이야말로 제가 살아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 그리고 끝없는 도전과 노력의 정신이 저를 이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기사만 쓰다가 점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적을 이뤄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어요.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역사를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20세기에 성장한 신흥국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강인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 이어졌다는 점이 충격적이었어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한 나라의 정부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역사적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특히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인물들을 알게 되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장 위기에 처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그 정신이 현대 한국인들의 끈기와 도전 정신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저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현재 한국을 만든 힘을 찾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린 한국인의 정신과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산업화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오랜 역사를 통해 쌓아온 독자적인 문화와 강인한 민족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사를 쓰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의 역사를 알게 되었고 조선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왕국들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대규모 전쟁과 해외 진출, 백제의 문화적 영향력, 신라의 통일 과정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아시아의 역사가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역사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양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치열한 외교전과 강한 전쟁사가 있었죠. 그 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기사를 꾸준히 써나갔습니다. 조선의 실학 정신과 한국의 기술 발전, 고구려의 개척 정신과 현대 한국인의 도전, 정신, 임진왜란과 한국의 국방력 같은 기사들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의 저력과 정신을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은 외국 독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저는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더욱더 한국이란 나라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가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남은 민족이라는 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결국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게 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 나라를 내 나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한국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저는 한국의 역사를 깊이 공부하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주변에 강대국이 있던 국가들은 대부분 흡수되거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해왔고 지금은 오히려 문화와 경제력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죠. 이 문제를 탐구하면서 저는 역사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을 받은 논문 중 하나는 존 던컨 교수의 한국사의 지속성과 변화라는 연구였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이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 핵심 요인은 강한 민족적 자부심과 유교적 전통에서 비롯된 정치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례를 보면
한국은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홍경래의 난이나 동학농민운동 같은 사회적 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난이 닥칠 때마다 국민들은 내부 분열을 멈추고 단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국가가 먼저지 내 목숨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정신으로 싸웠듯이 한국은 언제나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한국전쟁의 기원도 참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강대국들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강한 국민적 정체성과 독립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빠르게 독자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19만 6,070년대의 경제개발 계획은 단순한 외국 자본 의존이 아니라 자체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기반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한 저는 에드워드 와그너 교수의 조선의 정치체제와 생존 전략을 통해 조선이 5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관료제를 정비하고 강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신중하게 조율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은 명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도 여진족이나 일본과도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하며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외교 전략은 현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일본과는 전략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있죠.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서 저는 한국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국민적 단결, 강한 역사적 정체성으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생존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역사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강한 공동체 의식과 뛰어난 외교 감각,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경제 발전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하면서 저는 실제로 미국인 교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한국을 연구해온 학자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후반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에 취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는 브루스 커밍스 교수, 존 던컨 교수, 그리고 여러 한국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한국의 경제성장,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깊이 연구해온 학자들이었죠. 세미나에서 한 미국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처럼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외세의 도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성장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신흥국으로 분류되었던 한국이 이제는 지칠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화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역사상 또 있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개발도상국 혹은 전쟁의 아픔이 남아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학자들조차 한국을 최상위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의 성장을 분석하며 배우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저력은 단순한 경제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극복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IMF 경제위기 때는 전 국민이 금을 모아 국가를 도왔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도 빠르게 회복했죠. 민주주의 위기가 닥쳤을 때도 촛불혁명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민족적 결속력과 의식 있는 시민사회를 가진 나라가 또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실감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단순한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롤모델이 된 나라였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한국처럼 단기간에 세계 최상위 선진국이 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은 이미 1980년대에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후 정체되었고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선진국이지만 한국처럼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한 지난 30년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단순히 한국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기적을 직접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기사로 남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자로서의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한국을 연구하는 외국인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가족도 이미 한국에서 터전을 잡았고 저 역시 앞으로 남은 삶을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기록한 것처럼 이제는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배경에는 한국인 지인들이 있었죠. 미국에서의 삭막함보다 한국에서의 북적임이 좋았거든요. 한국에서 오래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까워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는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는 언어학자였습니다. 우연히 한 학술 세미나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그녀는 무척 반가워하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대화였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의 역사와 문화, 나아가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히 문맹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민 모두가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문자 덕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글이 창제될 당시부터 철저히 실용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해독 능력이 곧 지식과 정보 습득의 속도를 좌우하는데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교육 수준을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문맹률이 상당했지만 한글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빠르게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어와 한글이 단순한 언어 체계를 넘어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공동체 의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글은 소리와 의미가 논리적으로 연결된 문자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어려운 개념도 쉽게 이해하고 빠르게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어의 특성상 존댓말과 겸양 표현이 발달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 성장이나 기술력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언어라는 근본적인 요소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발전을 이끈 강력한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한글에 대한 연구를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자주 만나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한글이라는 강력한 언어적 기반이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제가 직접 목격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기술의 발전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던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로 여겨졌고 한국은 이를 따라가는 신흥국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술을 선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의 기술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전자산업, 인터넷 인프라 등에 대한 기사를 수없이 써왔습니다.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은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글로벌 IT 산업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은 미국조차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고 사지와 오지 기술 역시 한국이 가장 앞서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인터넷 속도의 차이를 실감하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자동차 산업에서도 한국은 큰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현대나 기아 자동차는 저렴한 대체제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기업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기술적으로 미국을 넘어서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한국이 이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한국이 먼저 혁신을 이루고 미국이 이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를 기사로 다루면서 한국의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기술과 혁신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며 직접 경험한 이러한 변화들은 제가 한국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루는 미국에서 온 기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었고 K-팝과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을 만났을 때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한국에 대한 정보는 미국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한국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에서조차 K-팝과 한국 드라마를 모르면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 기자들은 한국의 거리 곳곳에서 BTS나 블랙핑크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고 명동과 홍대 같은 곳에서 젊은이들이 최신 유행하는 한국 패션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문화 강국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도 한국의 변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자들은 한국 음식을 직접 경험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한식당으로 데려갔고 김치찌개와 불고기, 비빔밥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한 입 먹자마자 감탄을 금치 못하며 이제야 왜 미국에서도 한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기자는 미국에서 이미 한국 치킨과 떡볶이를 자주 먹는다며 원조의 맛을 보니 더욱 감동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K-팝과 한국 문화를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한국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앞서가는 분야가 많아졌습니다.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기자들이 떠나면서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아오며 직접 경험한 이 나라의 저력을 이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이 감격은 정말 저만의 감격이 아니었나 봅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미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 미국을 방문할 때마다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방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인 여행객들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까지도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 2명이 오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대화를 하고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미국인 점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흔히 듣던 익숙한 단어들이 미국에서도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순간 이게 정말 미국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니 한식당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식은 미국에서 그리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코리안 BBQ 간판이 걸린 가게들이 도처에 있었고 심지어 떡볶이와 김밥을 전문으로 파는 작은 길거리 포장마차도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떡볶이를 한 입 먹어보았는데 생각보다 맛이 제대로 살아있어서 놀랐습니다. 미국인들도 이런 매운맛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경험은 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카페에 들어갔을 때 카운터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낯익었습니다. 바로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 바리스타에게 이거 한국 노래 맞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밝은 미소로 네, 저 한국 음악 정말 좋아해요. 요즘 한국 음악 없으면 하루를 못 버텨요 라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노래를 듣는 미국인들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한국 음악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지만 이제는 길거리에서 한국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늘어나며 한국 음악이 일상적으로 들려오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삶은 단순한 특파원의 경험이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함께한 과정이었다고 말이죠. 한국은 이제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세계 문화와 트렌드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한국에서 살아온 제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 문화를 접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한국과 중국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몇몇 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한국을 중국 문화의 일부로 착각하거나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중국과 비슷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접할 때마다 저는 그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한 예로 어느 날 미국에서 만난 한 친구가 한국은 중국과 비슷한 문화가 많겠네? 라고 묻더군요. 그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과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역사적, 문화적 교류도 있었겠지만 한국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과는 분명히 다른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한국은 한자 문화권에서 발전했지만 그만큼 독자적인 한글을 만들어낸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사실을 잘 몰랐던 듯 그럼 한국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한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덧붙였고 이 질문에 다시 한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중국의 영향을 받은 부분은 분명 있지만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의 음악, 패션, 음식 등은 그 자체로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이 겪어온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과 그 속에서 일어난 문화적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지만 간단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고 그들이 한국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왔고 어떤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그 친구도 나중에 그렇다면 한국 문화가 훨씬 더 독립적이고 발전된 것이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데 기여하는 것 같아 뿌듯함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저는 한국이 가진 역사적인 깊이에 대해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역경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의 강력한 국가로 발전한 것을 보면 그 나라의 저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과 그것을 통해 얻은 자유와 독립은 정말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아 문화와 역사, 심지어 사람들의 삶까지 억압했지만 한국은 그 시절을 견뎌내고 결국 독립을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고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복수나 보복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국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고 그 후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단한 나라임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넘어서고 더 나아가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한때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군림했지만 이제 한국은 그 자리를 넘어서면서 세계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의 강국으로 남아있지만 한국이 보여준 성장과 발전의 속도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시대를 지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한국의 현재 모습은 너무나 뿌듯하고 감동적입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고 그 길을 걸어온 한국인들의 열정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팝, 한국 영화, 그리고 기술 혁신까지 한국은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을 넘어서는 성장을 이뤄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아보면서 이런 한국의 역사와 발전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길을 따라가며 한국이 이루어낸 위대한 성취를 자랑스럽게 느꼈고 그저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그 자체로 매우 특별하고 그 발전 과정은 전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일어난 일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끈질긴 노력의 결과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낸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대단하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저는 그저 감동할 뿐입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